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문제는 무기력이다. 인지심리학자가 10년 이상 체험 끝에 완성한 인생 독서 처방. 박경숙 지음 와이즈베리에서 펴낸 책입니다. 저자 서문. 인생 발목 잡는 은밀한 방해자, 무기력.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답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행동할 때 삶은 희망하는 대로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고자 한다. 하지만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단지 게으르거나 성공에 무관심해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성공에 관심이 많고 때로는 매우 부지런히 뭔가를 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와 거리가 멀거나 행동하기를 무한정 미루며 늘 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나는 중년에 소중한 것을 많이 놓쳐버렸다. 그런데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했다. 나는 왜 행동할 수 없을까?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할까? 문제가 무엇일까? 오랫동안 고민하고 아파했다. 그러다 마틴 셀리그먼 교수의 학습된 무기력이 그 원인임을 알았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외부의 힘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차단당할 때 느끼는 좌절감이 무의식 중에 학습되어 다음번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무기력은 단순히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피로가 누적될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기력 없음과는 다르다. 심리적 무기력은 기력 없음이 아니라 의욕 없음이다. 즉, 해야 할 일을 하게끔 이끄는 의욕이 상실된 상태이다. 무의식 중에 배워버린 무기력은 모든 일에 악영향을 미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성공을 향한 길을 스스로 막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무기력은 우리의 인생을 태보하게 하는 마음의 독소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발휘할 의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인생을 되돌리고 싶어질지 모른다. 물론 무기력만이 성공을 위한 행동을 막는 것은 아니다. 나태, 게으름, 포기, 절망, 비관, 미움, 무관심 등등 많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게으름과 나태의 결과와 무기력의 결과는 둘 다 행동하지 않는 것이므로 혼동되기도 하지만 무기력과 게으름에는 차이가 있다. 게으름은 내부에서 생겨나며 일종의 습관 같은 것인 반면 무기력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유기체를 반대하는 자극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에 남게 된 행위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다. 따라서 무기력이 게으름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극복하기도 더 어렵다. 또 게으름의 모습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만 무기력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무기력한 사람 중에는 겉으로는 부지런하게 보이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쉬운 일이거나 중요한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엉뚱한 시간을 보내는 예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셈이 된다. 그래서 무기력을 은밀히 속이며 인생의 발목을 잡는 강력한 방해자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무기력에 빠져 기능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무기력에 빠진다는 것은 마치 주인의 얻은 짐을 지고 억지로 버티며 사막을 건너가던 늙은 낙타가 기력이 다해 뜨거운 모래 한가운데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나는 것과 같다. 그런 날을 만나면 우리의 자아는 죽는다. 육체는 살았으나 마음이 죽는 심리적 사망과 조우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낙타가 죽은 자리에서
사자 한 마리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환상 같은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이자 진화를 맞는 놀라운 순간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무기력한 낙타를 벗고 자발적인 사자가 되는 법에 대해 말할 것이지만 그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변화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비약적인 도약이 뒤따를 것이다. 낙타에서 사자로 변하는 종의 변화와 같은 엄청난 진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책을 쓰려고 결심한 것은 나의 무기력 때문이다. 나는 중년의 무기력의 재앙을 만나 10여 년을 탕진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시작한 힘겨운 수련 덕분에 조금씩 변해갔다. 이 책은 그 과정을 정리한 인지과학적 보고서이다. 이 책은 5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부에서는 무기력의 여러 가지 모습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이유를 심리적인 원인과 사회현상적 원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3부는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는 훈련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3가지를 설명한다. 우선 인간이 변화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설명한다. 4부에서는 낙타가 사자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수련법을 다룬다. 즉, 무기력에서 벗어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발적으로 살 수 있는 자발성 회복을 위한 자기 마음 깨우기 방법이다. 나는 여기서 마음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통합적 마음 전환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인간의 마음이란 동기, 인지, 정서, 행동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함께 돌아갈 때 변할 수 있다. 물론 이 중 하나라도 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총체적으로 완전히 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모든 요소가 함께 변해야 한다. 마지막 5부에서는 변화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3가지 팁을 부연 설명한다. 낙타에서 사자로 변한 사람은 자발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 자발성을 찾은 이후에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기본 원칙을 통해 제시할 것이다. 자, 이제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라. 그리고 세렝게티 초원을 누비는 사자가 되는 경이로운 경험을 떠올리며 한 걸음씩 내딛어 보자. 길고 고된 여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여행의 안내자가 되어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행 중 내가 사막에 설치해둔 경고판이 앞에 보인다면 반드시 돌아가고 피해가길 바란다. 시험 삼아 재미로도 빠지지 마라. 올라오기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러나 구덩이에 빠졌다 겨우 빠져나온 후에 또다시 거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인간의 마음이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빠진 구덩이에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한다. 냉정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신에게 냉정하라. 그러나 당신 자신의 힘을 믿고 스스로의 방식대로 걸어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라. 당장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오래 머물러야 할지 모른다. 내가 무기력의 사막에 버려둔 10년의 세월. 그것은 게 오르규가 쓴 소설 25시처럼 도둑맞고 강탈당한 인생,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다. 당신은 그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와 각자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란다. 내가 이 책을 당신에게 드리는 이유이다. 끊임없는 자연재해와 인재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고 사회 환경과 외부에서 가해지는 강제적인 힘,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내 마음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다. 나와 당신이 영혼의 자유를 찾는 것, 그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다.
무엇인가로부터 억압받는 낙타같던 인생에서 벗어나 마음을 깨우고 당신 속의 사자를 움직이게 해서 궁극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저자 박경숙. 파트 5. 마음 유지법. 수레바퀴가 되어라. 인생의 중반기에 올바른 길을 벗어난 내가 눈을 떴을 때 캄캄한 숲속에 있었다. 그 가열하고도 황량한 준엄한 숲이 어떤 것이었는지 입에 담기조차 괴롭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진다. 그 괴로움이란 진정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 그곳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쉽게 말할 수가 없다. 당시 나는 그저 공연하는 일에 열중되어 그래서 올바른 길을 버렸던 것이다. 최고의 고전이라 불리는 단테의 신곡은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도 인생에서 단테가 말하는 이런 캄캄한 날을 만날 때가 있다. 무기력에 빠지고 나면 단테가 말하는 황량한 숲속에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을, 부모의 손을 놓치고 우는 아이와 같은 절망을 온몸으로 느낄 것이다. 이런 느낌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무능력한 사람에게만 무기력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기력이란 한 사람의 심적 에너지와 육체적 에너지가 이전보다 떨어졌을 때 그 유기체가 느끼는 자신에 대한 자체 평가다. 우리는 생의 어느 지점에서 불현듯 기력이 떨어짐을 느낄지 모른다. 게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무기력은 대부분 자신이 이유가 아니라 외부의 강제적인 힘이 유발한 학습된 무기력일 때가 많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무기력? 더 무서운 것은 어렵게 벗어났더라도 다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무기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무기력은 본인이 느끼는 에너지 저하 현상이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근본적인 치유를 해줄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무기력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 인지, 정서, 행동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때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또 다시 빠져드는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4부에서 설명한 4가지 마음 전환을 매 순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기력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자발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다음 3가지를 기억하길 바란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일 수 있는 다음 3가지에 의해 어쩌면 우리는 자발성 너머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앞에서 나는 인간을 움직이는 기본 요소는 동기, 인지, 정서, 행동이라고 했다. 그런데 무기력해지면 동기, 인지, 정서에 장애가 나타난다. 이 셋이 결합해 행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거나 하던 행동을 멈추게 한다. 그러므로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동만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동기와 인지, 정서가 결합되어 행동을 추진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3가지 요소를 모두 바꿔야 한다. 이 셋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 부족한 부분이 발목을 잡아 다시 주저앉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약해진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왜곡된 인지장애는 자존감의 회복을 통한 인지전환으로 극복될 수 있다. 늘 불안한 정서장애는 나와 타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극복된다. 그리고 이 3가지가 결합되면 비로소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고 이 마음이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반복에 의한 숙달이 요구된다. 동기, 인지, 정서, 행동이라는 각각의 요소가 결합해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 마치 커다란 수레를 끌고 가는 바퀴처럼 말이다.
이렇게 매일 수련을 거쳐서 숙련이 되면 무기력은 흘러간 물이 된다. 우리는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될 것이고 진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꿈에 한 발 성큼 다가설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관리하는 것을 통합적 마음 전환이라고 명명했다. 마음 전환에도 통합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솔직히 고백하면 나 역시 또 무기력에 빠지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 37세부터 무기력의 늪에 빠져 10년간을 다른 세상에서 보냈다. 그리고 2년 동안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2년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상태로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한 중립지대였다. 무기력에 빠진 기간이 긴 만큼 중립지대도 길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계속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인고의 시간은 지나갔고 나는 달라졌다. 다시 힘이 생겼고 희망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인생을 기획했다. 갈 길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현재가 소중하기에 더더욱 또다시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까 두렵다. 10년의 시간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내 마음을 훈련한다. 이미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어떻게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한다. 나는 이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년기에 대한 연구를 했고 중년의 위기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엘리엇 자크의 연구에서 나의 가능성을 찾았다. 정신분석가인 엘리엇 자크는 나처럼 이미 청년기를 보낸 데다 재능도 평범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에게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65년부터 예술가들의 창조성, 특히 중년기의 창조성에 대해 연구했다. 반갑게도 그 중년 예술가들의 삶의 방식은 천재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엘리엇이 조사한 예술가들은 생애 중간 지점쯤에 삶의 방식을 바꾸는 예가 많았는데 그는 이 점을 연구하여 중년의 창조성은 젊은이의 반짝이는 창조력이나 천재의 창의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중년의 창조성은 평범한 사람의 창조성과 닮았다. 그러므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길은 중년의 예술가들이 획득한 창조성을 배우는 데 있다. 다듬어진 창조성. 중년에는 어떻게 창조성을 만들어낼까? 엘리엇 자크는 중년의 창조성은 반복에 의해 발현된다고 한다. 즉, 하나의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노력할 때 비로소 창의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는 수백 명의 성공적인 예술가, 작가, 작곡가의 인생을 검토한 후 창조성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 창의성은 불 속에서 막 나온 것처럼 뜨거운 창조적 작업에서 유래한다. 조각이나 소설, 음악처럼 예술가의 마음에서 온전하게 우러나온 창의성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젊은 시절 모차르트가 보인 귓가에 들리는 악상을 듣고 악보에 옮겨 적는 능력과도 같다. 이 창조성은 영감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불행히도 나이가 들수록 사라져버린다. 중년이 되면 이 방법으로는 새 작품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예술가들은 두 번째 유형의 창조성에 의존하게 된다. 엘리엇 자크는 두 번째 유형의 창조성을 잘 다듬어진 창조성이라고 불렀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완전하지 않은 영감으로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흡족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작업에 작업을 거듭한다. 이것이 바로 사부에서 말한 숙련에 이르기 위해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는 잘 다듬어진 창조성이다. 잘 다듬어진 창조성은 습관과 노력에 의해 성숙하고 진화한다. 그런 이유로 젊은이들의 창조성은 99%의 영감으로 이루어지고 성숙한 창조성은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노력은 평범한 사람이 천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이가 들면서 젊은 날의 마법은 사라지고 폭발하는 재능도 시들지만
땀으로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매일 작업에 몰두하여 새로운 작품을 계속 만드는 동안 우리는 자연히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원래의 정신 레벨로 회복하고 다시는 무기력이라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고사성어 우공이산에 노인처럼 산을 옮길 만한 열정을 품는다. 그러나 어느 날 무기력에 빠지고 더 이상 과거의 전략으로는 그 사막을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게 되어 절망한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근육에서 힘을 빼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에 대응해야 할 때다. 잘 다듬어진 창조성을 얻기 위해 마음을 단련하는 강력한 마음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다시 무기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복과 습관의 힘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새롭고 특별한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들보다 잘해낼 수 있도록 매 순간 단련해야 한다. 하루에 100리를 가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는 말자. 전환된 마음으로 자발성을 유지하자. 어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무기력에 다시 빠지지 않을 무기가 된다. 이러한 훈련만이 원래의 정신 레벨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기억하자. 지금 그곳에서 시작하라. 한 사람이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고 있었다. 열심히 바지락을 캐던 그는 갑자기 한 바구니 가득 찬 조개를 보다가 바지락보다는 전복이나 해삼이 값이 더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지금 앉아있는 갯벌이 시시해졌고 20m 앞 바닷속에 있을 전복과 해삼이 더 탐났다. 급기야 그는 전복과 해삼을 딸 욕심으로 수영도 하지 못하면서 바닷속에 뛰어든다. 수영 미숙으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다. 설마 현실에도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발 아래를 보지 않고 계속 이상만 추구하며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이상 추구만을 하는 사람은 높은 이상의 벽 때문에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 피터의 법칙이 적용되는 순간이다. 컬럼비아 대학 교수를 지낸 컨설턴트 로렌스 피터 박사가 처음 주장한 피터의 법칙은 위계 조직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것이다. 일을 잘해내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하지만 승진을 하게 되면 다른 분야의 일까지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급기야 무능력해진다. 그러므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보다 나아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시하더라도 당신이 서 있는 발 아래 숨겨진 조개부터 캐라고 당부하고 싶다. 이건 나 자신에게 하는 당부이기도 하다. 나의 무기력도 절제하지 않는 이상 추구가 한몫했기 때문이다. 우선 당신은 바지락 캐기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바지락 캐는 일에 숙련될 때까지 그 일을 해라.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고 갯벌을 깊고 넓게 파라. 그러면 자신감과 유능감이 생길 것이다. 바지락을 열심히 캐다 보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백합 조개를 캘 수 있다. 조개를 자유자재로 캘 수 있게 된 다음에 다른 시도를 하라. 전복을 따고 싶다면 수영 연습과 잠수 훈련부터 해야 한다. 이것이 상식인데도 연습도 없이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 도전했다가는 실패와 무기력을 다시 만나게 될 확률이 높다. 지금 새로운 시작을 꿈꾼다면 그 출발점은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다. 히말라야에 사는 항구조라는 전설의 새가 있다. 이 새의 다른 이름은 내일이면 집 지으리다. 이 새는 한 번도 둥지를 지어본 적이 없다. 히말라야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차가운 바람이 덮쳐온다. 그러나 이 새에게는
추위와 눈보라를 막아줄 둥지가 없다. 낮에 보금자리를 만들지 않고 놀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곳인 히말라야의 밤. 둥지 없는 이 새가 얼마나 춥고 고통스러울지 생각해보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견디며 새는 생각한다. 내일은 둥지를 지으리. 날이 새면 반드시 집을 지으리. 하지만 날이 밝으면 새는 지난밤의 고통을 잊고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설원에서 놀기 바쁘다. 낮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다시 밤이 되면 새는 추위에 떨며 생각한다. 내일이면 반드시 집을 지으리. 매일 이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새를 두고 내일은 집 지으리 새라고 부르는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이 새 행동은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부분이 많다. 당신은 혹시 오늘 할 일을 미루고 또 미루며 매일을 탕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일이면 의욕이 생기고 기운이 솟아 둥지 따위는 한나절 만에 지을 수 있으리라 착각하지 않는가? 하지만 오늘 하지 못한 일은 내일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관성의 법칙에 인간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생을 그저 흘려보내면 우리의 묘비명도 조지 버나드 쇼의 그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일이 될 줄 알았다가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라. 오늘 1시간 걸릴 작업이 내일로 미뤄지면 1시간 5분이 될지 모른다. 오늘 미룬 일은 내일도 미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일을 미룰 수 없게 되면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 하고 무기력을 호소하게 된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라. 불쌍한 새가 되어 둥지도 없이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바로 지금 그곳에서 시작하라. 무기력에 감사하라. 급격한 환경 변화로 나무가 살 수 없는 지점을 스목 한계선이라고 부른다. 대략 고도 3,000에서 3,500m쯤 되는 지점인데 이 수목 한계선에 자생하는 나무가 있다. 바로 깃발나무다. 깃발나무는 매서운 바람 때문에 가지와 잎이 곱게 자라지 못한다. 가지와 잎이 휘날리는 깃발처럼 생겨 깃발나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 나무는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치 조물주와 자연에 순응하는 듯 보인다. 수목 한계선이라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을 이겨내는 나무를 상상해보라. 그 나무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은 자발적 재생기를 택한 독수리가 들쥐에게 공격을 받을 때와 흡사하지 않을까? 능력이 있어도 속수무책 무기력해진 사람이 느끼는 절망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는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가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서 비바람을 견디며 자라난 나무라는 사실이다. 수목 한계선에서 가혹한 환경을 버텨낸 나무가 천상의 공명음을 내기 때문에 바이올린 장인들이 이 나무를 선택한다고 한다. 이것은 마치 최고 품질의 프랑스산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비슷하다.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는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좋은 땅에는 나무를 심지 않는다고 한다. 온실 속의 화초가 예쁘게 잘 자라듯 포도나무를 좋은 땅에 심으면 쉽게 자라 탐스러운 포도가 열리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 포도의 품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척박한 땅에 심으면 그 나무는 물을 얻기 위해 깊고 넓게 뿌리를 뻗어야 한다. 그래서 빨리 자라지는 못해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좋은 물을 흡수한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자란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면 최고의 포도주가 된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견딘 사람이 강인하면서도 아름답다. 고지대에서 오랜 세월 찬바람을 견뎌낸 깃발나무를 떠올려 보자.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포도나무의 인내도 생각해 보자. 곧게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위험하다. 곧은 길로만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지루하다. 졸릴 수도 있고 잠 안에서 속도를 높이다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반면 굽은 길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므로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무기력했던 시간도 당신의 인생의 가르침을 남길 것이다. 아름다운 영혼으로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숱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은 인생의 복병을 만나 고통을 겪고 우울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은 깃발나무처럼 남이 갖지 못한 귀한 것 하나를 더 가졌다고 믿길 바란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무기력의 철저함을 겪어낸 사람만이 그 고통의 골짜기에서 울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무기력하기 이전의 자신, 즉 진짜 자기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을 점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언젠가는 지금 당신이 겪은 무기력을 감사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지나온 여정, 그 모두를 긍정하라.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